미국 증시 지난주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와 나스닥, S&P 대부분 다 큰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다우나 S&P 같은 경우에는 0.7%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유일하게 스몰캡 러셀 2000 지수만 2%대 초반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또 빅스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다 알고 있는 코로나19, 우리나라도 지금 좀 심각하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에 따라서 경기 둔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께서 투자 현금화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시장을 겁나게 한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연준 일부 비상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코로나19와 이 경기 둔화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한번 차트 볼까요? 네, 하루에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66만 명, 좀 약간 무섭기도 하죠.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사망자 수도 같이 늘고 있어요. 사망자 수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하루에 12,000명 가까이로 확대되고 있는, 확실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 경기 둔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실업 청구권자 수가 나왔는데 보시면 더 이상 떨어지지를 않아요. 네. 크게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갔고요. 74만 2천 명 증가하는 모습 나왔는데 예상치가 71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지금 경기 침체 이후의 어떤 회복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 정말 여러 번의 경기 침체 이후에 회복이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역대 최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은 과거의 예와 비교했었을 때 아직 정말 한참 멀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결국은 이렇게 고용시장의 회복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경기 회복도 좀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마이너스 13.9에서 계속 회복을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7.6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는 듯 했으나 또 다시 한번 82에서 77로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도 예상에 좀 미흡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달에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0.3%만 늘어나는 모습, 예상치는 0.5%였습니다만 한 0.2%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 동기 대비로 계산해 보면은 5.9% 증가가 그 전전달이었고 전달은 5.7%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들 경기 둔화가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은 이런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더블 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경기 침체가 또다시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시면 저축률이 14.3%나 됩니다. 즉 소매 판매를 일으키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으키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저축만 하고 소비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돈이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계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시 안정을 찾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축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나온 악재성 뉴스가 꽤 많아서 좀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대신해서 아까 제기해 주셨던 반론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희 회장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손정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몇 개를 보면은요, 우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할 예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800억 달러 규모를 매각했다.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88조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백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 은행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과거에 이 리먼 사태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은행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은행들이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기술주 뭐 선물 옵션 가지고 매수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좀 트레이딩적, 그러니까 단기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계 은행들을 뭐 과거 20몇 년 동안 들여다봤는데 금융위기가 터질 때는 분명히 제가 금융위기 터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은행을 못 보지는 않습니다. 잘 보는데요. 앞으로 1년 안에 미국계 은행이 망할 가능성 저는 3%도 안 된다. 아니 심지어 1%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서 어떤 자기가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좀 빠져주기 바라면서 하는 발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지금 유동성이 부여돼 있고 은행권의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은행이 망하면서 어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굉장히 잘 보시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길 유동성 부여 시기에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미미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에 좀 타격을 줬던 건 바로 문우신 쇼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우신이 일부 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를 했는데요. 그동안 안전핀 역할을 해주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분명히 좀 시장의 악재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시장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연장이 안 되고 대출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 기업들의 부도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자, 기업의 부도가 빠르게 일어나면 이거는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큰 폭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망할 수 있는 케이스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문우신이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냐,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불복을 하고 있으니까 미 연준의 이 정책에 있어서 어떤 좀 그런 의도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정말로 거의 전 재산이 다 주식시장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필요 없는 프로그램. 예, 뭐 이미 연장이 다 되는데 너무 지금 여유가 많아서 꼭 굳이 이걸 갖다 연장을 안 해도 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우신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여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시장은 매우 편안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프로그램 종료 반환되는 5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출이 급감을 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세 하락이 아닌 좀 단기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을 좀 똘똘하게 투자 비중 확대 시기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나라 빚입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3분기 전 세계 부채가 우리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무려 30경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액수 지금 생전 처음 듣거든요. 네. 이렇게 뒷일 생각 안 하고 돈 풀다가 생전 처음 보는 글로벌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보세요? 네. 자, 제가 거의 뭐 10개국 이상의 국가에 살아봤고 또 항상 어떤 국가에 들어가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지표예요. 총 부채 비율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떤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따라서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숫자부터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총 연말이 되면 277조 달러. 네, 이게 GDP로 계산을 하면
전 세계 총 GDP의 약 365%가 되는 겁니다. 그 숫자 생각하면 뭐 이게 맞나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작년 말이 320%였으니까 단 1년 만에 45%포인트나 늘어나는 거죠. GDP의 45%포인트. 네, 엄청난 규모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사실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총 부채의 어떤 이자 비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은 총 부채 비율은 아까 36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올라갔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부채 비율만 보는 거고 이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네, 그렇죠? 포인트겠죠. 그게 이제 이자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은 저렇게 이 걱정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부채가 선진국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저기 이 핑크색 선을 보시면은 네, 이자가 정부 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죠. 예, 그건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쪽은 아무래도 신흥국 쪽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전체의 지출 중에서 거의 10% 가까이 근처까지 올라왔다. 자, 이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과거에 이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 정말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그죠? 네.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엄청난 부양책을 써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재정을 썼겠죠.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중간에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큰 폭의 스파이크가 일어나죠. 저게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또 피크를 치고 있는데 그때보다 더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위기가 생긴 게 아니냐 걱정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차트이죠. 보시면은 아까 똑같은 시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총 부채 관련해서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됐었느냐? 2%대 초반 수준이었어요. 지금 10년 국채 금리는 얼마죠? 0.8, 0.9%니까 그때 대비해서 절반이죠. 그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안 터졌는데 지금 터지겠냐 이거죠. 그만큼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나 이자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기가 터지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그때 수준인 2%, 3%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이자 비용이 확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 정부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됐었던 때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 2011년에서 12년에 유럽발 재정 위기가 터졌었어요. 그때 보시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12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를 많이 늘리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진국은 미국이고 유럽인데 미국 쪽이 유럽보다 좀 부채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바이든이 당선되고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저기에 위기에 터졌던 120%대에 도달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냐, 어느 시기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 보시면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거의 3, 4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돈을 풀고 있고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타이밍 상으로는 2023년쯤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 차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과열 현상이 일어나야지 시장은 폭락할 그런 기미를 주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과거의 경기 침체를 빠져나갔을 때의 장단기 금리 차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큰 위기가 닥치기에는 너무 빠르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자가 지금 낮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은 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결국에 본부장님은 호재가 더 반응하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투자에 적극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일단 지금은 쭉쭉 올라오던 상승 추세에서 급브레이크는 걸렸잖아요. 네. 그럼 언제 다시 이 엑셀을 밟을지 그 시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또 얼마나 세게 엑셀을 밟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 보시면 고무줄이 팽팽하다고 치면 네. 너무 위로 당겼으면 폭락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고무줄이 팽팽한데 밑으로 당겨 놓은 거예요. 아, 예, 올린 게 아니라 당겨 놨어요. 그게 그렇게 왜 생각을 그러냐면 못해봤네요. 이렇게 팽팽한데 왜 이렇게 팽팽하냐면 정말 유동성을 갖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어놔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안 눌리는 거죠. 아, 그래서 언젠가는 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튄다라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 늘어나는 거 한번 볼까요? 자그마치 7.243조 달러, 지난 몇 개월 만에 3.1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1.35조 달러니까 지금 2.3배 정도 더 늘었고요.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 M1 증가율, 제가 정말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건가 참 궁금합니다. M1 증가율이 45.1%, 저건 뭐 거의 한마디로 미쳤어요. 저 숫자는 저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풀까? 미친 숫자인가요? 네, 45% 생각해 보세요. 작년 대비해서 45%나 더 통화를 풀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을 찍어대고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이 M2 증가율, 예수금 증가율도 25%나 늘고 있어요. 이게 저런 숫자는 제가 27년에 금융시장에 임했지만 저런 숫자 본 적이 없고요. 40%, 20%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5%포인트 더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동성은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유동성을 가지고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과거의 M2 나누기 시총으로서 계산해 봤을 때 지난주에 제가 한 13%, 14%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올라갔어요. 18%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S&P 500이 도달 가능한 숫자가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4,200포인트. 나스닥은 14,000포인트 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억지로 누르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시 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억지로 누르는 요소들이 뭐 손정희 회장이 했던 얘기, 문우신 장관이 했던 얘기, 자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심각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또 다시 튑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꾸 이렇게 계속 걱정하지 마시라고 강조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아무래도 시장이 살짝 흔들리니까 저같이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러 반론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자칫 좀 유동성 함정이라는 불안 요소로 번지지는 않을까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유동성 그렇죠. 함정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혹시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걱정스럽죠. 그런데 지금 한번 이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 비중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이제는 전 세계의 60%대 다 1% 미만의 금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금리를 보고 있으면 또 만약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 금리보다 1%보다도 더 낮은 배당 수익률이다. 자, 그러면 이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다음 한번 볼까요? 현재의 배당 수익률이 대부분 다 정부의 금리보다는 이미 훨씬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이고요. 심지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차트는 뭐냐면 회사채 금리보다도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쪽, 그러니까 이 채권 쪽이 아니라 네.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채권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펀더멘탈적으로 약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지금 스톡스 600 유럽 기업들 중에서 이 회사채 금리보다 높은 비중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지금 80%, 그러니까 전체 기업들의 80%나 되고, 네. 이제 미국으로 보시면 S&P 500 중에서는 회사채 금리보다 더 높은 기업이 전체 60%나 된다. 자, 이런데 시장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유동성을 풀어도 경기가 회복을 하지 않거나 주식시장이 못 오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환경이라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크게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주식시장은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신 증가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유동성을 풀었는데 유동성 함정이 되려면 여신 증가율이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금을 많이 했는데 그 예금이 실물 경기로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신 증가율이 8%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몇 프로죠? 지금 8.6% 정도 됩니다. 네. 8%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을 보시면은 전체 부채와 여신의 증가인데 10.1%나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렇게 여신이 늘어날 때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기에는 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주는데 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함정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JP 몰건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말까지 S&P가 4,500 간다. 와. 네, 그거는 제가 아까 4,200 얘기했는데도 좀 너무 세게 불렀나 했는데 4,500. JP 몰건이 4,500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시장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함정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매주 오실 때마다 정말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항상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잔존 가치 모델 상승 여력 오늘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빵주를 비롯해서 오늘 그 지수 결과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만약에 이 지수들의 상승 여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팔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의 상승 여력이 8.1%, 그리고 또 중소형주의 상승 여력이 23.4%, 그다음에 S&P의 상승 여력이 6.6%,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16.3%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이 26.8%가 나오고요. 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가치주의 상승 여력이 31.2%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상승 쪽이 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빵이라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빵 종목들 보시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뮤추얼 펀드들의 전체적으로 투자한 규모를 보시면 좀 낮은데 지금 잔존 가치로 돌려보면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다라고 나옵니다. 페이스북이 56.7%, 애플이 65%가 나오고 있고 아마존이 56.4%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4%, 그다음에 구글이 41.8%, 넷플릭스가 61.7%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잔존 가치 모델상 펀디멘탈 상으로도 매력도가 있다. 유동성뿐만 아니라 펀디멘탈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뿐만 아니라 펀더멘털도 굉장히 좋다. 빵중 중에서는 애플과 넷플릭스가 지금 상승 여력이 60%가 넘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